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작은 성공을 자축하라. 어떤 일을 무사히 끝맺었다면 잠시 틈을 내서 그 작은 성공을 자축하라. 세상에 나가 성취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자축의 시간이 끝났다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목표로 전진하라. 존 볼츠. 엠마는 13세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북캘리포니아의 한적한 마을에서 자라며 시골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곤 했다. 걷는 동안 낡은 흙강과 버려진 농장 시설물의 흑백 사진을 찍는 일이 좋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의 방에 인화실을 만들어 사진 인화를 직접 해볼 정도였다. 한 번은 버려질 농가를 찍는 사진 콘테스트에 응모해서 1등에 뽑히기도 했다. 엠마는 사진 찍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하지만 한 번도 진로와 연결시킨 적은 없었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진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그 뒤 20년간 엠마는 여러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진에 대한 열정이 다시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래돼서 낡은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고 카메라와 컴퓨터, 프린터를 사는데 드는 몇천 달러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휴가 때는 수많은 카메라와 렌즈들을 여행용 가방에 싸서 돌아다녔다.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을 찍겠다고 30시간이나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직장에서 그만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엠마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같은 업종의 기업은 모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최신 기술을 식은 죽 먹기로 다루는 신입사원들만 찾고 있었다. 하루 15시간을 계속 일하라고 해도 아무런 불평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젊은이들 말이다. 두 아이의,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지금까지 컴퓨터 코드만 입력하는 삶을 불평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일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다. 같은 업종의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는 생각만 해도 우울하고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다. 엠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문 사진 작가의 삶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녀는 결심에 앞서 우리를 찾아왔다. 처음 우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때 엠마는 거창한 목표를 세워놓고 들떠 있었다. 예술 사진 작가가 되어 갤러리에 사진을 출품하고 싶다며 가장 좋은 첫걸음이 양질의 사진 100장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사진 주문, 이미지 관리, 소셜 네트워킹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갖춘 전문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는 게 그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엠마의 계획은 오랫동안 시간 투자를 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긴 기간 동안 사람들과 만나거나 피드백을 구할 기회도 거의 없어 보였다. 우리는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부터 웹사이트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제일 잘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려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 그녀는 웹사이트를 급하게 만든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프로답지 않아 보일까 걱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단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면 차차 개선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안심시키자 결국 엠마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겨우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엠마는 그곳에 지난 수년간 찍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올렸다. 그리고 친구와 친지들에게 웹사이트에 관한 소식을 담은 이메일들을 보냈다. 사이트를 방문한 그녀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칭찬과 격려를 담은 답장이나 회신을 보내왔다. 엠마는 자신의 사진을 평가하는 그들의 메시지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상담 때 우리는 엠마에게 상업용 사진도 찍어보는 게 어떤지 제안했다. 지인의 결혼식 사진 기사로 자원하거나 지역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물론 엠마는 자원봉사를 내키지 않아 했다. 당당한 예술 사진 작가로 이미지를 굳히는데 온통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권유가 계속되자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 몇 주간 동안 엠마는 사진사로 지원할 수 있는 꽤 많은 기회를 찾았다. 동네 꽃집의 상품 전단지에 쓸 사진을 찍어주고 고등학교 유도 경기에서 사진을 찍느라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연기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는 딸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찍기도 했다. 엠마 스스로도 자신이 이 일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깨닫고 새삼 놀랐다.
엠마는 상업용 사진을 찍는 일을 재미없는 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단순한 사진 촬영에도 무궁무진한 창의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자신의 사진이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보람찬 경험이었다. 딸의 친구들도 엠마가 찍어준 사진을 정말 좋아했다. 엠마의 다음 행동은 지역 내 예술인들과 친해지는 일이었다. 그녀는 달마다 정기 모임을 갖는 예술인 길드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곳은 마침 예술 관련 웹사이트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준비 중에 있었다. 수년간 웹 디자인 경험이 있던 엠마는 지원 운영회의 관리를 맡겠다고 자원했다. 이렇게 예술인 모임에 참여한 덕분에 그녀는 명망 있는 사진 작가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사진업계로 발돋움할 때 필요한 많은 해안을 기꺼이 지원해 주었다. 얼마 후 그녀는 스톡 사진 취급 회사에 자신의 사진을 팔 수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되었다. 한 달 동안 여러 회사들을 살펴보고 어디가 제일 일하기 좋은 곳인지 결정해야지. 그리고 나서 몇 달간 제출할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겠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진의 판매나 임대를 목적으로 촬영된 이미지.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생각은 달랐다. 우리는 엠마에게 다음 주에 당장 온라인에서 사진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물었다. 엠마는 이번에도 동의했고 한 주 동안 스톡 사진 관련 웹사이트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3장의 사진만 제출하면 되는 지원 규정이 비교적 간단한 사이트를 찾아냈다. 그녀는 곧 쉽게 통과되었다. 풍경 사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진을 사고 싶어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양한 사진을 모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가 하와이 여행에서 찍은 열대꽃 사진 한 장이 팔렸다. 26센트라는 가격에 말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자신의 첫 작품이 팔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농담 섞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제 자신을 전문 사진 작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엠마는 점차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진 촬영의 범위를 넓혀갔다. 기업 사내 책자의 프로필 사진과 동네 레스토랑 음식 메뉴 사진을 찍거나 이벤트 촬영을 맡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온라인에 올린 스톡 사진들도 점차 늘려갔다. 새 작품을 찍을 때마다 모르던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사진 기술을 익힌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가득했다. 엠마는 현재 건축물 사진 촬영을 계획 중에 있다. 예술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원래의 계획도 잊은 건 아니다. 지금 그녀는 다가오는 갤러리 전시회에 출품할 흑백 황무지 사진 촬영이 한창이다. 물론 사진 작가로서 커리어를 쌓으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엠마는 행복하고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까만 늘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술가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저 일을 하고 싶고 매일 조금씩 뭔가를 해내고 싶을 뿐이에요. 경란쌤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5분. 작은 성공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할 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점점 흥미로워질 테니까.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더 작은 성공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지금 당장 5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들 말이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옛날에 알던 친구에게 이메일 보내기, 싱크대에 쌓아둔 접시 닦기, 동네 공원으로 산책 나가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정리하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기, 자기 전 침실용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책 한 페이지 읽기, 1분 동안 명상하기. 500장 쓰는 게 불가능해 보여서 적막함을 느낄 때면 패배감이 밀려온다. 절대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다 한 장을 쓰고 한 장을 쓴다. 하루치 분량을 끝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500페이지를 써야 한다는 황량한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든 패배의식이 밀려왔고 나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한 페이지를 쓰고 다음 페이지를 썼습니다. 하루의 일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존 스타인백, 분노의 포도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기회의 순간마다 나타나는 저항의 본질에 맞서라. 앞에 위험이 감지됨.
브레이크를 밟고 후퇴하시오. 이것은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 반응에 보내오는 뇌의 자동 메시지다. 저항은 좀 더 안전한 영역으로 후퇴하라고 부추긴다. 잠정적인 위험을 과장해서 부풀리고 긍정적인 가능성은 깎아내린다. 저항은 위험해 보인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 장애와도 같다. 더 큰 문제는 저항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악착같이 달라붙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안전구역에 갇혀 산다. 안전구역은 공포와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의가 내려진다. 때로 그 범위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지만 감히 그 한계 밖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은 극소수다. 종종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실패와 후퇴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전지역을 보다 넓혔다는 만족감과 큰 성공에 대한 달콤한 꿈을 맛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모든 인간의 몸속에는 위대한 보물이 숨겨 있다. 자그마한 그 보물 속에는 정말 위대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 능력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로버트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현재에 만족하는 공통적인 문제들에 무관심한 사람들, 과감한 프로젝트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직면에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열정과 용기를, 모험과 이상을 겨냥한 개인적인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희망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영화배우 크리스토퍼 리브 새로운 삶.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진숙쌤 안 읽어요? 당신이 할 수 네, 있건 음, 제가 읽을게요. 네, 네. 찾았어요. 음. 당신이 할 수 있거나 당신이 할 수 있는 꿈을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대담함에는 천재성과 마법과 힘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W.H. 볼이 산악인 작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존 해콕, 독립선언서 서명자. 우리 중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더 있을 때까지, 덜 피곤할 때까지, 승진할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들은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어야 할 것처럼 여긴다. 조지 시안, 러닝 앤 존재, 완전한 경험의 베스트셀러 저자.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기분. 기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커튼을 젖히는 유일한 방법은 간단하다. 하지 못할 것 같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기분에 더 이상 공짜 실내 티켓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보라. 그야말로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쳤던 때를.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집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트콤 재방송이나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삶이 가장 생동감 있고 의미 있었을 때는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흥미로운 것들을 배울 때 중요한 인간관계를 키워나갈 때였을 것이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잡았을 때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행동이 어려울 뿐.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자신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망설임과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제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붙들어 놓는다. 저항의 힘은 강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꼭 알아봐야 할 것이다. 거만더 하지 마라는 목소리. 익숙함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 위험과 불확실성을 멀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익숙함에서 멀어질 때면 마치 뇌에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앞에 위험이 감지됨.
브레이크를 밟고 후퇴하시오. 주로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뇌의 자동 메시지다. 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화와 함께 말이다. 당신은 너무 바쁘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맞지 않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등 당신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작은 목소리가 바로 저항이다. 일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일수록 이 저항은 설득력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경우다. 진로 방향을 바꾸려 할 때,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사가 되기 위해 변호사 일을 그만둠, 확실한 보장이 없는 혼자만의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시나리오 쓰기, 영적인 추구를 시작할 때, 매일 명상하기,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결혼이나 임신, 다른 도시로 이사, 보수가 보장되지 않은 일을 하려 할 때,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창업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단체와 교류하려 할 때, 초보자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드라마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 신체적 활동의 수준을 높이려 할 때 퇴근 후 달리기, 오래된 습관을 바꾸려 할 때 TV 시청을 그만두기, 단 것을 먹는 양을 줄이기, 업무 환경이나 집안 환경을 개선하려 할 때 사무실의 구조 바꾸기, 차고를 청소하기. 저항은 당신을 좀 더 안전한 영역으로 후퇴하라고 부추긴다. 잠정적 위험을 가장해서 부풀리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깎아내린다. 나는 늘 피곤하고 몸도 약해. 그리고 사실 능력도 없어. 시기도 최악이고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한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뭐 있겠으라고 속삭인다. 저항은 위험해 보인다는 핑계로 당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소설가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그의 저서 최고의 나를 꺼내라 The War of Art에서 저항이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는 여러 현상에 대해 논했다. 특히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상세히 다뤘다. 그는 저서에서 저항이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 일부러 이를 방해하는 일종의 악마 같은 존재라고까지 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러닝머신을 집에 들여놓고 다락까지 먼지만 쌓이도록 방치해 둔 적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요가 수업, 명상 연습을 도중에 관둔 적 있나요? 갑자기 박차고 나가 영적인 수련을 떠난다든지 인도주의적인 목표에 헌신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적은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수호자가 되고 싶던 경험은 없나요? 선거에 출마하고 지구를 수호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환경보호에 앞서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밤늦게 갑자기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비전을 갖게 된 적은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가슴 벅찬 그 행동을 실제로 시작했나요? 아니면 강력한 감정 기복으로 괜한 호기를 부렸다고 생각했나요? 혹시 글도 쓰지 않은 작가, 그림도 그리지 않는 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본 적도 없는 기업가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저항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저항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도 없고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마치 현재 진행 중인 가능성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장처럼 느끼는 거죠. 말하자면 밀어내는 부정적인 힘이에요. 그 힘의 목표는 대상을 밀쳐내고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켜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저항은 당신이 일하는 걸 방해하려고 위증하고 날조하며 왜곡하죠. 유혹하고 괴롭히며 부추기기도 하고요. 저항이라는 건 변화무쌍합니다.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습으로도 변장하거든요. 마치 변호사처럼 당신을 설득하기도 하고 무장 강도처럼 당신의 얼굴에 총을 들이미기도 하죠. 저항은 양심도 없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약속도 하니깐요. 하지만 당신이 등을 돌리자마자 배신을 하는 거예요. 저항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가는 어떤 결과라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저항은 언제나 거짓말을 달고 살고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으니깐요. 물론 수천 년 전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몸을 사려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대가 어디 그런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고 목숨이 위태로울 일은 거의 없다. 다양하고 폭넓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 저항을 하면, 행동을 하면, 그냥 이건 안 해도 될 넘어갈게요. 것 같아. 네. 당신의 미스터리한 기분을 믿지 마라. 라니는 대형 보험사 사무실에서 금융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왠지 지난 5년간 일이 따분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고 참을성도 바닥났다. 라니는 경제학 전공이었지만 대학원에서는 철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데도 열정이 있었다.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 훨씬 행복할 텐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환경이라면 더욱 좋고라고 늘 생각했다. 어느 날 라니는 인근 대학의 구인란을 보게 됐다. 철학과에서 새로운 학습 선도 프로그램의 재무 담당자를 구한다는 공고였다. 라니는 흥분으로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정말 원하던 자리잖아. 더구나 내 경력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격 조건이라니. 그것은 마치 자신을 찾는 공고 같았다. 라니는 이력서를 수정하고 주말 동안 지원서 작성을 끝내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토요일이 되고 나니 처음 공고를 봤을 때 흥분이 많이 사그러들어 있었다. 자리에 앉아 이력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어쩐지 기분이 내키지 않았다. 동기부여도 어느새 사라졌다. 결국 하루 더 기다렸다가 의욕이 생기면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는 단 세 마디 핑계로 표현될 수 있다. 난 시간이 없었어. 로버트 J. 헤이팅스 작가. 다음 주가 되자 직장 일이 정신없이 바빠졌다. 매일 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원서 작성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진로를 바꿀 생각이 진짜 있기는 한 것인지 자신을 의심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쩐지 말도 안 되는 발상인 것 같았다. 직장에서 지금 위치에 오르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더구나 교직원이면 연봉은 분명 적을 테고 일은 더 힘들지 모르잖아. 라니는 이 문제로 3주나 고민을 했다. 그러는 동안 지원 마감일이 지나버렸다. 아쉬움과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곧 합리화했다. 어차피 100% 마음이 가지도 않는 걸 뭐.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었을 거야.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자. 행동을 시도할 기회가 왔을 때 라니의 저항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동기가 부족하고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끌어모아 결국 아무것도 해보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무수히 많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기회를 향한 도전을 막는 그런 경험 말이다. 일상의 여러 작은 선택뿐 아니라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기회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음 중 익숙하게 들리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당신은 충분히 열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설 또는 그림, 조각, 보석, 디자인, 작업에서 하루를 쉰다. 퇴근 후 헬스클럽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는다. 그런데 오늘은 좀 피곤하다. 오늘은 TV나 보면서 쉬어야겠어. 라면 소파에 드러눕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다. 그런데 한 달 뒤 뭔가 애매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기분을 당신은 이렇게 해석한다. 나한테 맞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만두는 수밖에. 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어떤 작품을 오래 기다려왔다. 그런데 하필 일이 바쁜 달에 공연이 시작됐다. 연극을 즐기긴 틀렸네. 일 생각하느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텐데 뭐. 유럽에 있는 친구가 놀러 오라며 당신을 초대했다. 좋은 기회라고 기뻐하며 승낙한다. 하지만 여행 준비를 생각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급기야 친구에게 너무 바빠서 다음에 가겠다고 말한다. 이웃에 게임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동안 브리지 게임을 배우는데 관심이 많았던 터라 다음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모임 날짜가 다가오자 낯선 사람들을 대할 생각에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기로 한다. 정말 흥미로운 강좌가 개설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서의학, 미술치료, 갈등 해결, 프랑스식 페스트리 굽기, 발명가 되기 등 강좌에 등록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앞으로 6주나 여기에 매진할 수 있을까? 해야 할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그냥 관두기로 한다. 많은 곳에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배짱과 직관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택 앞에서 느낌과 기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좋은 기분이 들면 행동하기로, 나쁜 기분이 들면 내가 느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다.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잠정적인 행동을 선택할 때 당신의 즉각적인 기분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재미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를 진척시키는 데 있어 순간적인 기분이 항상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당신의 신경체계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부정적인 감정을 만든다는 데 있다. 이런 경향은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자 타냐 차트랜드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차트랜드는 사람들이 과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차트랜드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목표에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의 연구는 잠재의식이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전의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용자에게 단어를 짧게 표시하면 사용자는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반짝이는 빛만 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단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그 단어는 그의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식역화 점화 프레이밍이라고 한다. 노인의 정형화된 특징과 관련된 단어, 예, 건망증, 주름, 플로리다를 짧게 본 사람은 중립적인 단어, 예, 자동차, 산, 컵을 본 사람들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무례함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은 공손함과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보다 대화를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 다른 차트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 개인 특성, 의견, 성격과 관련된 단어를 접했다. 대조군에는 중립적인 단어가 제시되었다. 앞의 실험자들은 일관성 없는 특성, 서투름, 민첩성들이 혼합된 형태의 단어들을 접하게 했다. 참가자는 단어들을 자세하게 식별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군보다 더 부정적인 기분을 느낀 것으로 보고되었다. 차트랜드는 그것을 미스터리한 기분이라고 이름 붙였다. 말 그대로 자신이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기분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들었다. 부정적인 기분에 부여하는 지나친 정당화의 실체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왜 취업 가능성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느냐고 물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고 내 직관을 믿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 기분이 충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다. 변화와 불확실성 앞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기분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너무 무섭고 지치고 당황스럽잖아. 불안하고 의심도 들고 말이야. 그리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믿게 만든다. 그러고 나면 저항은 쾌재를 부른다. 넌 나를 영영 떨쳐낼 수 없어 라고. 부정적인 기분을 넘어 무언가를 해낼 가망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이다. 이쯤에서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떠올려 보라. 모두가 마법사를 전능하고 두려운 존재라 믿었지만 커튼이 젖히고 나타난 건 고작 힘없는 노인일 뿐이지 않았는가. 당신의 기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기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커튼을 젖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지 못할 것 같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기분에 더 이상 공짜 실내 티켓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다. 그 기분의 실체는 간단한 몇 가지 행동만으로도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작은 행동이 의욕의 스위치를 켠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일과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해보자.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그만두고 산책을 하는 일이다. 물론 밖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주저앉고 싶은 기분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 걸음을 내디뎌 보라. 이내 걷기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행동에 뛰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대중연설을 생각해보라.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별 수 없다.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처음 몇 번은 떨리기 마련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라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 환경, 직업, 인간관계, 창의적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불안함과 의구심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된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당신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던 일에서라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걷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우리는 병든 아이들을 돌보느라 며칠을 꼬박 세운다. 매일 일어나 일하러 간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행동하는 우리의 힘은 흐릿한 기분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회를 잡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종종 좋은 일이다. 미지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확장하고 개인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기분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 다음에 할 일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기분을 바꾸도록 해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책을 읽어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기에 너무 축 처진 기분이라면 곧장 피트니스 센터로 가봐라. 기분 전환뿐 아니라 기운까지 생길 것이다. 새로 시작한 사업의 잠정 고객에게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면 우선 무작정 얘기를 나눠보라. 분명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책을 집필하는데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앉아서 아무 것이나 써봐라. 창의력이 솟아날 것이다.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는 일이 벅차게 느껴지면 5분 동안 당신의 이력서를 수정해보라. 진로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스트레스로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다면 자신을 아끼는 소중한 친구와 대화를 나눠보라. 타인의 존재에 감사함을 다시금 느끼게 될 것이다. 복잡한 프로젝트를 맡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우선 가장 쉬운 작업부터 몇 분 동안 해보라. 프로젝트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지겨운 중간 과정을 헤쳐나가라.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창의성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면 지겨운 중간 과정을 거치기 쉽다. 발전은 더디고 열정은 희미해지며 성공도 멀게만 느껴진다. 전설적인 디자인 회사 아이디어의 CEO 팀 브라운도 그 느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업무가 정상에서 그 다음 정상으로 우아하게 넘어가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물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열정과 긍정이 넘친다. 하지만 언제나 어렵고 힘든 중간 과정과 맞닥뜨려야 했다. 디자이너들은 서로 다른 목표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여러 다른 디자인을 종합해 신선한 제품으로 선보이는 일은 힘들고 지치는 일이며 이 기간에 낙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꾸준히 하면 작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 성과들은 추진력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흥미로운 디자인으로 모아졌다. 어느 디자이너는 상품을 디자인하는 동안 다양한 감정 변화를 기록해 보았다. 차트는 U자 모양의 곡선으로 나타났다.
제일 높은 곳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낮은 곳에서는 통찰의 시간이라고 써넣었다. 아이디어가 디자인 솔루션에 결합될 때 자신감이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별다른 진척 없이 이를 질질 끄는 다소 우울한 단계가 저항의 유혹을 받기 가장 쉬운 단계다. 추진력의 속도가 더디고 끝이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부정적인 기분은 이렇게 말한다. 이 일에 흥미를 잃었어. 이 일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발상이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일을 끝낼 능력이나 적성이 없다는 거겠지. 악취가 진동나는 방을 지나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아마 코를 부여잡고 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프로젝트에서 지겨운 중간 단계를 지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당신 앞에 놓인 과제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시 열정과 창의적 에너지가 솟구치게 되는 때가 온다. 당신이 세운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가끔은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더라도 말이다. 순간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중단해 버리는 것과 정말 중요한 이유로 일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의 차이는 일의 과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인 저항의 감정을 느낀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여전히 힘들고 버겁지만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순간의 저항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제 U자 곡선처럼 전진이 다가올 것을 믿고 그 일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스를 키워라. 성공에는 근성이 필요하다. 또는 그리스로 불리는 성품이 필요하다. 그리스는 펜실베니아대 심리학자 안젤라 덕워스가 주장한 덕목이다. 덕워스는 투자은행, 그림, 저널리즘, 학계, 의학 및 법률 분야의 리더들이 비슷한 지능과 재능,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그녀는 그 연구에서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된 성격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그릿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향해 끝없이 일하는 것이죠. 실패나 역경, 더딘 진척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노력과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요. 그릿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마라톤과 같다고 여깁니다. 이것을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실망이나 지루함을 궤도를 바꿔서 일을 그만둬야 할 신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스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교육 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은 완전 학습 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조각가, 신경과 전문의, 수영 선수의 발전 과정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 높은 수준의 성취에 도달하려는 욕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의지였다. 개인의 성취는 타고난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였다. 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인간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할까봐 당신은 두려운 모양인데 그래도 견뎌낼 거라는 기대만은 버리지 말게나.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창시자, 호주의 한 연구팀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조절 능력이 항상 가능한 것인지 실험했다. 참가자들은 2주마다 심리검사를 받고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행동을 기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담배도 덜 피우고 알코올이나 카페인, 불량식품의 섭취가 줄어들었다. 또한 충동 구매도 덜하게 되었으며 일을 미루는 습관도 줄어들었다. 연구팀은 자기 조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갈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충전도 될 수 있는 재생 자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말하자면 그릿이란 사람의 몸의 근육과도 같았다.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택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중히 여기는 일은 꾸준히 해나가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그릿 또한 더 단단해질 것이다. 계획하기, 그리고 미뤄두기.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언가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노력한 이들이 차지하고 남은 것들 뿐일 것이다. 에이브럼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명문대 철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남자는 자신의 첫 책의 집필에 애를 먹고 있었다. 집필의 성공 여부에 따라 종신제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책이었다. 학교에서는 여러 책임들을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강의도 해야 하고 교수 미팅도 있었으며 학생 관리도 해야 했다. 또 논문 지도와 컨퍼런스 참석도 있었다. 그러니 골똘히 생각하며 글을 쓸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더구나 학과에서 거는 기대는 큰 부담이었다. 그를 예비 스타 교수쯤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동료들은 단순히 좋은 책이 아닌 기념비적인 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마치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단 한 문단도 써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먼저 정신분석 전문가를 만났다. 전문가는 1년간의 상담 끝에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학문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 출신인 아버지와 거리를 두려는 오래된 두려움 때문에 말이지요. 다음 해에는 심리학자의 도움을 구했다. 그는 교수에게 자신을 제한하는 사고 패턴을 극복하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 대한 일종의 마비 증상은 지난 5년간 나아지지 않았다. 집필은 조금 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인데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어? 라고 말이다. 그즈음 그는 또 다른 상담가와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그는 집필 때문에 겪는 온갖 고충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사고 패턴, 집필에서 겪는 고차원적인 학문적 도전을 비롯해 책이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고충을 간단 명료하게, 그것도 고작 딱 30분 동안 설명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가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삶의 고달픔에 대한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 직설적인 충고는 효과가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첫날은 20분 동안 글을 썼다. 다음날 아침에는 조금 더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단 며칠 만에 글쓰기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이후 쉴 새 없이 글을 쓸 수 있었고 그렇게 6개월 후 책이 완성되었다. 다행히 책은 큰 호평을 받았고 종신교수로 당당히 추천받은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자가 될 수 있었다. 무엇이 교수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만든 걸까? 감정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사고방식의 개선도 없었고 더 나은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바뀐 것은 단지 한 가지였다. 그냥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것.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 일을 미루는 데 일가견이 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시작하지 않는다. 연말 정산을 하거나 미래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에도 호기심을 느껴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계획을 짜고 난 후로 미뤄버린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면 한결 기분이 좋아져 하루 쉬었다 해야지라고 말하기 일쑤다. 저항이 자주 사용하는 가장 친숙하고 교묘한 방법이 미루기다.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자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걱정 마. 이 소설 쓰는 거 일단 시작만 하면 아주 끝내주게 할 테니까. 하지만 오늘은 햇볕이 좋으니 산책이나 좀 해볼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분명 이 미루기야말로 꿈을 앗아가는 1등 공신이다. 하루 한 장, 하루 한 개, 하루 한 번이면 된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산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처럼. 그래서 저항은 일상을 깨트리는 행동에 아예 도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의무를 늘어놓는다.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하긴 해. 하지만 가게가 너무 붐비기 전에 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사업에 필요한 웹사이트 제작을 마쳐야지.
이 모임만 참석하고 나서 이 암벽 등반 강좌를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번 달 바쁜 일이 마무리되면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미루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미루는 이유가 아무리 복잡해도 해결책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기결된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닐 피오레는 그의 저서 Now, 지금 바로 실행하라에서 미루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언스케줄, 즉 전체 계획을 짜느라 전전긍긍하는 대신 30분 분량의 일부터 먼저 끝내는 방법이다. 작게 생각하십시오. 책 집필을 끝내고 편지를 쓰고 소득세 계산을 마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어떤 일에 4시간이나 계속 매달리겠다는 생각도 버리고요. 대신 30분만 집중해서 양질의 결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양질의 일이 우선인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다. 잦은 이메일 확인이나 인터넷 서핑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집중해 30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하고 싶지 않은 내부의 관성이 깨지며 업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미루기를 생산으로 바꾼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중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내는데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다. 일을 미루는 것이 유용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다. 미루기의 해독제는 이 과정을 반대로 하는 것이다. 즉, 매일 시간을 할애해 가장 중요한 일에 능숙해지는 것이다.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활동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워크숍을 만들고 현장에서 컨설턴트가 될 가능성을 탐색한다고 가정해보자. 주요 활동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을 주제로 글쓰기,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책, 블로그 및 연구 기사 읽기,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교육 지원, 친환경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새로운 사실 알아보기,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하기, 새로운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 개발,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질문, 친환경 비즈니스 실무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과 친목 도모,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새로운 정보 파일 작성,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생산 라인 직원, 비즈니스 소유자 및 기업 관리자와 대화, 친환경 비즈니스 관행과 관련된 새로운 자원 검색. 일하는 데 드는 절대 시간의 양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단 몇 분 동안 해도 괜찮다. 관련 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서류 한 개를 정리하는 시기다. 핵심은 꾸준히 하는 것에 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며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또한 긍정적인 창의력도 덤으로 따라온다. 게다가 주변의 새로운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당장 오늘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